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은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룰을 조정하고 있는 여야 내부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가 논란이고,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늘리는 경선 룰에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의 움직임과 내부 갈등,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2상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정치권의 여론전과 함께 3대 특검 수사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둔 정치권과 특검 수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복잡한 뉴스 속 한마디 보태고픈 분들, 참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종건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 내에서 이 당헌 당규를 바꾸는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당원 1인 1표제, 국민의힘은 당원 70% 룰이 논란입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무슨 이유라고 보시는지 최 교수님. 여야가 거의 공통된 것 같아요. 지금 강성 당원들의 지지에 좀 기반하려 하는 그 지도부들, 이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 지금 이제 당심을 70%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2023년도 3월 달에 전당대회 때 그땐 당원 100%로 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김기현 이제 의원이 대표가 됐었는데, 이게 자꾸 점점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국민의힘 말씀부터 드리면 지금 원래 지난 올해 6.3 대선 때도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이 당대표 선거 때 당원 80%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5대5 당심을 자꾸 80%로 늘리고 또 70%로 늘리고 또 당원 100%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점점 외연 확장은 멀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 내부에서 뭐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고 다들 분석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글쎄요, 장동혁 대표에게도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일각에서는 일단 지지층을 결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연 확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예. 당원 내 이제 대의원을 1대1로 한다,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 대의원을 20대 1로 했던 건데, 대의원 한 표를 20표로 했던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앞서도 나중에 말씀들 나누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국은 여야가 이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소수 에리트들에게 당내 권력이 집중되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 당원들에게 이 당내 권력을 돌려준다는 게 오히려 반대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 야당 이건 공통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야 모두 1당과 2당 모두 당원 제일주의, 당원 권리 강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일단 룰을 바꾼다 당들이 그러면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다라고 이제 느껴지고요. 두 번째, 이렇게 룰을 바꾸는 이유는 여야 모두 그건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권력 쟁투. 지금 당의 권력을 내가 갖겠다.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을 벌이는 거고.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지금 룰은 바꾸는데 여당은 지금 세력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권리당원들을 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으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권리당원 1인 1표제라는 건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연임을 하고 대구 후보까지 나가기 위한 그런 기존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세력 교체의 룰 교체로 보이고요. 근데 야당은 전혀 달라요. 야당은 왜 룰을 바꾸느냐. 기존에 있었던 주류들이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킬 거야. 새로운 어떤 뭐 세력 필요 없어. 비주류 필요 없어. 우리가 계속 기득권을 가질 거야. 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여당의 문제는 이거예요. 앞으로 이 당권을 잡고 대권을 잡고 싶은 사람은 민주당에서는 언제나 룰을 또 바꿀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나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으로 교체만 하면 나는 당권 질 수 있어. 이 예가 이재명 대표가 이미 2023년, 2024년 했던 것을 정청래 대표가 고스란히 구유산하는 것이고요. 야당은 지금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으니까 야당이 됐죠. 패배했다는 건 뭡니까? 기존의 당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야당은 당신보다 민심을 더 높여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왜? 한 번 패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리어 당심을 강화하는 건 우리가 선거 패배 책임 없거든. 우리가 계속 이 당을 좌지우지할 거거든. 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윤 대변인께요. 지금 민주당은 이 1인 1표제의 최종 결정을 좀 미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있긴 한데 정성대 대표 끝내 관철시킬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주시는 이제 당원분들이나 아니면 의원분들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1인 1표제로 가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다만 이 논의 과정이 좀 짧았던 거 아니냐, 수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이걸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짚어주신 대로 이게 새로운 화두가 민주당으로선 전혀 아니에요. 과거부터 이게 당원이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에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지역, 이를테면 대구 경북 지역의 당원분들한테 더 표의 가중치를 부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당원이 한 표, 대의원 한 표라고 했을 때 대의원의 한 표는 일반 당원, 권리당원의 한 20표 이상으로 그것도 20배에 훨씬 상회를 하는 수치였는데 이재명 대표 때 이게 20대 1로까지 내려왔고 지금은 이제 1대1로 표의 등가성을 가져.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원 당원 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이 당비만 내는 당원도 200만 명이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거와는 지형이 달라지지 않았냐. 그리고 대의원에 대한 험지에서 고생하는 당원들에 대한 예우는 별도의 방식으로 또 TF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1대1 이 등가성으로 이 귀결을 하는 당원당규 개정은 좀 마침표를 조만간 찍게 될 것으로 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네. 강전혜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민주당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시기 문제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걸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 또 당헌 개정 시기 또 충분한 수기를 논의를 거치지 못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작년 총선 때 민주당으로 뭐 일종의 인재 영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들어가셔서 지금 다시 원내로 진입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이 가교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에서 한 발언은 저는 정성호 장관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직접 정청래 대표의 면전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위를 일주일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좀 강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날짜를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12월 3일 전후로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이 1년이 되니까 사과의 메시지든지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메시지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며칠 정도는 우리가 좀 왈가왈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무렵에 12월 5일에 이렇게 중앙위를 해서 안건을 올린다라는 것은 저는 약간 여론의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이런 시기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이제 오늘 순방에서 돌아오셨고 내부에서 뭐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의 폭주하는 모습들은 당분간은 멈출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볼까요? 대통령이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질까요? 아니면은 지금 한준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내년 전당대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나오거든요. 네. 대통령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대통령 순방 중에 나타났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이라기보다도 뭐 조의대 청문회를 추진했다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 부분도 이제 당내에서 추진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강하게 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항명 검사장 18인 고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1인 1투표제도 그렇고 지금 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대통령실이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아예 그 언론에서 명청 갈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자신이 연임되기 위해서 당대표에 연임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에요. 그런 평가들이 많고 물론 이제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의미의 옳고 그름 이건 별개로 하고 우리가 정치 공학적인 걸 따져볼 때 정청래 대표가 그런 생각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임기 초기고 말이죠. 임기 초기인데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지가 않아요. 상당히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에서 강성 지도부라고 느껴지는 이러한 주류 그룹이 자꾸 당원의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이걸 지금 좀 비판적인 식으로 바라볼 거예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1인 1투표제에서 직접 언급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럽겠죠. 이재명 대표실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당과 대통령실의 아직 뭐 갈등이라고까지 지금 그렇게 명시로 말하긴 곤란하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사안들에서 볼 때 정청래 대표는 앞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주권주의를 관철시키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면요. 방금 전에 이제 이종근 평론가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1인 1표제를 강조하는 거 정청래 대표 지도 체제에서 그 이유가 내년도 당대표 연임 포석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현주 의원 또 강덕구 의원의 또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더민주혁신회에서도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와서 본인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이 투표제 방식이 유리할 거다라고 했으면 지금 결단이 있을 텐데 이게 전당대회 애초부터 본인이 출사표를 던져서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걸었던 공약이기 때문에 향후 정치 행보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제한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1인 1투표제를 했다라고 해서 100% 정청래 현 당대표한테 유리하다, 다른 주자한테 불리하다 이 공식도 사실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또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을 중심에 두고 고민했다기보다는 이게 민주당에서는 또 이 논의의 역사도 상당히 길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민주당은 보통 어떠한 룰 변경 뭐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럴 때는 한 6개월 정도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들에게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룰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당원들에게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게 지금 11월이잖아요. 10월에 납부를 한 사람들까지도 그 당원들까지도 이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한 달 또는 두 달 낸 그렇죠. 당원들도 포함이 그렇기 되는 때문에 거네요.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고 이 투표율이 결국 한 16%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대표성이 있는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강성일 가능성이 높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자체도 굉장히 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 지금 정청래 대표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행동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최 교수님, 이 강전의 전 대변인의 설명에 대해서는 어떤 저는 판단이십니까? 일리가 좀 있다고 느껴져요. 1인 1표제가 그야말로 이제 꼭 뭐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지금 민주당 내 집권당에서 상당히 강성 계속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강성 당원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선호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주권주의가 의미가 있긴 있어요. 예. 뭐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당장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볼 겁니다 아마.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일정 부분 견제가 있는 건데 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볼 때는 또 이건 원론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당원 주권주의가 지나치게 강성 당원들 대표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잉 대표될 수 있어요. 이 권리당원을 1대1로 하는 게 예.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원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과다 대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의 오랜 역사예요. 아까 장 대변인 말씀처럼 말이죠.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정 대표의 그 여러 가지 행보들과 이 관련시켜 볼 때 이건 아무리 봐도 자신의 어떤 입지를 의식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종근 평론가와 이야기를 할 때도 국민의힘도 당원 투표 비율을 현재의 이 당 50% 그리고 민심 50%를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원 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지금 이제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상당히 당에 대한 충성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의중이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장동혁계로 불리는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관련된 경선에서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지금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과도 연관짓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장동혁 계라는 그런 계파가 있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이 1.5선이죠. 정확하게는 뭐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셨지만 사실은 자신의 어떤 계파라고 불릴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심 70%를 도리어 하는 게 아니냐. 뭐 앵커님 표현이 지금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걸 만들려는 거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장동혁 대표가 이 당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의도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의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어떤 세력화를 해서 당권을 내가 더 견고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의 지지율을 높여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표거든요. 정당의 제일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제일 목적인데 그러려면 보다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나를 이 정당을 선택해 주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은 선거에서 대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또는 계속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당심 70% 등등을 획책함으로써 민심을 좀 더 줄이고 새로운 어떤 세력이나 기존의 비주류에게 공천권을 주지 않겠다 배제하겠다 라는 의도가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장현민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친장동혁계는 있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이종훈 평론가가 해주셨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 분명히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을 테니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경선 룰 당심을 70%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와 연관짓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적도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전당대회에서는
오히려 당원 뭐 100% 하는 것도 물론 국민의힘의 그 과정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김기현 대표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맥락도 있습니다만 이게 뭐 5대 5로 하든 7대 3으로 하든 이게 당무의 영역이고 당에서 선발한 인재와 이 키워낸 인재를 당에서 선출한 다음에 국민들께 내보이는 것 자체는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 맥락을 보면 5대 5에서 7대 3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면은 보통은 중도층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 당 외의 어떤 그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예. 여기서 주목되는 게 말씀 주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 사실 이 지방선거 채비를 하는 주요 당직을 맡아서 단장직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도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군입니다. 그러면 거의 상수로 굳어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을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여전사 그리고 최근의 발언들 뭐 도둑놈의 표나 사기꾼 표나 표를 가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극우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질책을 들었을 때 그 반응 종합하면 본인이 지금의 당원 구조에서는 더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정치적으로는 전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이 뭐 개인적으로 유배를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이 선택을 했다라고까지 폄훼하진 않더라도 사실 그 저변에 깔린 맥락에는 본인의 정치의 행보와도 좀 연결지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 시각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네. 말씀을 드리면 물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계속 나왔었던 것도 맞고요. 또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선거룰을 바꾸는데 이 당이 서울시장만 뽑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14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이 룰이 서울시만 적용된다면 그런 추론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전 지방자치 그 후보들에게 경선 과정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나경원 이 위원장의 나만을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건 너무 과대 지금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친 해석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 강전희 지원대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국민의힘의 경선 룰 변경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윤상현 의원도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 상당히 초선 의원인데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려던 계획을 바꿀 정도의 반대 목소리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당의 중진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70대 30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국민 경선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 된다라고 본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은 이런 변경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룰이 일단 저희가 당원 당규에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명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룰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민심에 더 가깝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 국민 경선은 아니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룰 안에서 하겠다라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만약에 70%로 올린다라고 해도 앞서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 주권주의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공간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룰 변경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16%만 답변을 했거든요. 아마 강성 지지층들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 안에 있는 보수층 중에서 중도 보수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50이 되든 70이 되든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대변되는 가운데 70%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지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의 이 장동혁 대표의 행보,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직접 그것과 관련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좀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이 국민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다시 7대 3으로 한다. 현재 5대 5를 말이죠. 7대 3으로 한다는 거는 역시 자신의 세력을 저는 착근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개라고 볼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개가 딱 있는 건 아니죠. 그만큼 이 장 대표로서는 자기 세력이 절실할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튼 이 지금 현재 이 7대 3으로 하는 시도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당내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면서 예. 일단 자기 세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점점 외연 확장이 안 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결국 안 좋을 것이다를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정치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최 교수님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김에 네. 곧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이 네, 되는데 그렇죠. 네. 장동혁 대표가 경선 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제 전쟁론을 꺼내들었네요. 이게 체제 전쟁론은 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체제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에 군사 정권들이 그 정부에 반정부 투쟁하는 인사들을 탄압할 때 그 체제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다고요. 그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념적으로 자꾸 이제 치환하려 하는 이게 체제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박정희 생가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서 체제 전쟁을 얘기했다는 거는 아주 상당히 그 이제 치밀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강한 그 이제 극우 지지자들, 강경 우파 지지자들 결속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박정희 생가의 장소에서 체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나 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아주 이제 이 선거 프레임 자체를 현재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거 자꾸 체제로 해서 이재명 정부가 좌파다. 대단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 더욱더 내란 프레임에 빠져요. 이게 7대 3으로 바꾸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단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건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 입지를 봐서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의힘의 장래를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봐서도 전 바람직하지 않고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좀 하나 있긴 있죠. 장 대표의 자기 정치. 그건 이해하는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인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광역단체장들은 잇따라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금 대표는 장애투쟁 그리고 또 체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엇박자가 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그렇게 화급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원 70% 룰 때문일 겁니다. 당원 70% 룰은 현직 시장들에게는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시장은 이 중앙당과 거리가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런 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당의 정치와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선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김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쪽은 서울시는 지금 이 나경원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래서 그 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의사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부산과 서울이 사실 이 다른 어떤 지자체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중도 민심이 사실 서울 그럼 중도 민심이잖아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중도 이 보수층 완전 보수층이 아니고 근데 이 중도 민심을 봤을 때 이게 현재의 어떤 지금 지도부의 이 흐름이 너무 강성 지지층 때문에 소구된다든지 또는 TK 쪽에만 소구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현민 대표님께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요즘 뭐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여야 간의 대치 국면입니다. 국민들도 상당히 진영 간 대결 구도의 피로감도 느낄 텐데 이정재 대표가 악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의 이 만남 주선에 또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만 이런 냉랭한 상황 연말 또는 연초에 바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를 자처할 자격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수라는 건 이를테면 대한민국 시스템을
좀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방식을 도모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투쟁을 하면서도 말한다는 건 이제 법치수호와 민생수호를 이제 내걸었고 장애투쟁을 하는데 전혀 국민 소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을 어렵게 한 건 개헌만큼 민생을 어렵게 한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 침묵하면서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주의 척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미 팩트시트 동시에 발표할 때 미 백악관에서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이 부분을 정확히 보여준 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무슨 사회주의가 있으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앞서는 그런 정치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당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이거는 보수 운동장을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른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선 자성이 없으면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부의 구성원들도 반발을 할 정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전희 전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은 참 예산 국회도 있고 또 국가의 경쟁력이라든지 민생을 위해서도 여야 간 좀 소통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장현미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또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사항을 지적할 겁니다. 서로 뭐 소통하고 이렇게 좀 협의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탄핵 심판으로서 파면이 되고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에 그때 야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당 대표로서 날선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우리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특검이 출범을 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이게 좀 정치적인 수사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도 기간을 연장을 하고 수사관들 파견을 늘리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장도 계속 기각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 핵심으로는 가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협치를 이야기하셨던 것도 이제는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를 끌어줄 사람이 저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국회의장께서 여기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초반에는 조금 보이시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전혀 또 나타나지를 않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양당이 약간 극단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당분간은 기다리고 이렇게 최 교수님. 제가 이제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인데 뭐 양당 다 문제가 있겠죠. 이 소통이 안 되는 게 특정 정당의 문제만 아니라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세상 이치가 그런 거라서.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일단 국민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동 대표 얘기 아까 나눴습니다만 장 대표가 너무 이 우로 가요.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 누굽니까? 2019년도 자유한국당 대표였잖아요. 얼마나 극으로 갔어요. 현재 결말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자꾸 황교안이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꾸 그런 좁은 저기 그 중원을 놔두고 궁벽한 그야말로 오른쪽 끝으로 자꾸만 가려요. 그게 1년 전부터 그래요. 지금 12월 3일부터. 근데 장 대표 체제가 들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란 프레임을 민주당은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치공학적으로. 그걸 유혹을 하게끔 만들어요. 국민의힘이. 자꾸 내란 프레임으로 빠지게 만들어 스스로가 자꾸 계엄의 강이다 탄핵의 바다를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그리로 가니까 이 정치의 이 이슈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자꾸 내란으로 가는 거예요. 특검과 같이 결부되면서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이슈가 끼어도 공간이 사라져요. 일단 국민의힘이 반듯하게 딱 쓰면 딱 반성과 사과를 하고 12.3 사태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민주당이 추진한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비판할 거 많이 있잖아요. 당 대통령실에서 당을 비판하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을 그걸 따박따박 비판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소통의 공간이 열리겠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양당에다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일단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국민의힘이 안 바뀌니까 대한민국의 정당 구도 자체가 아주 정치의 부재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 여야 관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필 평론가께서는 지금 최창진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일단 양당이 모두가 문제가 있고 먼저 국민의힘이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게 또 이제 이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작할 때부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인간하고만 뭐 악수를 한다. 거의 좀 극언으로 들립니다. 그 이후에 이 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법 개혁. 그때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했던 사법과 관련된 그런 그 드라이브들이 사실은 지지율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G20에 나가 계셨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언을 했잖아요. 다시는 뭐 순방 중에 어떤 딴소리가 못 나오게 하겠다. 근데 결국은 딴소리가 나왔어요. 이건 물론 그 당 내부였던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예요?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입법부가 또는 대통령실의 이 집권 여권이 아예 사법부를 쥐락펴락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한다면 진즉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왜 주저 할까요? 이걸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뭐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와 야가 한쪽이 너무 그 사법권을 침해하려고 하거나 한쪽이 너무 극우적으로 가지 않고 그야말로 환율 문제라든지 환율 1,500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저 부동산 문제 서울쯤 강남에 경제지 보십시오. 경제지 보면 집값이 또 올랐대요. 전세 없어진대요. 다 월세로 바뀐대요. 이거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진짜 민생 문제를 갖고 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소통 가능하죠. 근데 양쪽 다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정파적 이해 관계에만 좀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강전의 전 대변인과 장현미 대변인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 전 대변인께요. 지금 야당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 출마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김용범 정책실장, 전남지사 거론되고 있고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출마 거론되고 있고 상당히 주요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관련된 것이 거론되면서 조금 이 주요 국정을 챙겨야 되는데 지방선거가 상당히 좀 무게가 주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요. 우리가 과거 정부 때도 이만큼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왔었던가? 특히 지금은 유튜브까지 뭐 좋은 말로는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음번 선거에서 크게 쓰겠다. 그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과거에도 서울시장에 대해서 나오고 싶어 했었던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동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정치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 중요한 몇몇에 대해서는 뭐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정책실장 뭐 이런 사람들은 출마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빨리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드렸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비판의 수위를 국민에서 높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장현미 대변인께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거론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고요. 일단 사선을 넘어서 계속 이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대단히 각인된 효과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상수화돼 있고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카드를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김민수 총리가 계속해서 호출되고 소환되는 측면이 있고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대1 구도로 가게 되면 선거에 임박해서는 아마 대단히 좀 접점을 이룰 거다. 어떤 주자가 민주당에서 나오든지 간에 뭐 이런 전망도 있어서 지금 혼재된 상황 속에서 계속 호출이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권력 의지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나는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당대표에도
왜냐하면 아마 본인의 저도 추론입니다만 이 총리라는 자리가 가벼운 직책이 아니고 또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직을 오래 수행하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은 정치적인 욕심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변수라는 건 워낙에 많이 생길 거다 보니까 아직 뭐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김민석 총리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 교수님, 이 지방선거 출마 관련해서 또 정청래 대표하고 연관짓는 또 의견까지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정청래 대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최고위원들이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서삼석, 황명선 최고위원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분석입니다.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줄사퇴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명청 갈등도 있는데 지도부가 교체되는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분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 당내 권력 지형이 강성 당원들이 지배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때의 경우에 지도부가 좀 약체일 경우에는 이 최고위원이 바뀌면 지도부 자체가 와야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최고위원들이 일부러 지도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퇴하는 경우도 많았고 정치적 이제 갈등 관계 속에서. 근데 지금 이 최고위원들이 이제 뭐 얼마나 나갈지 모르죠. 다들 이제 지방선거에 뭐 지금 다들 눈독들 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든 야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최고위원들이 이 사퇴하고 이제 후보군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약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모르겠어요. 1인 1투표제가 관철될지 모르겠으나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리당원들이 점수를 따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민주당의 이 현재 구도는 아무튼 강성 당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한다 하더라도 정청래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 정치적인 다 해석이고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친명계의 반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도 분석도 나오는데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걸 거예요. 숫자상으로 예를 들어서 4명의 그러니까 전체 최고에서 몇 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리더십 교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건 수치상으로는 맞아요. 숫자상으로는 워낙에 또 그 안에 많은 지금 최고위원들이 뭐 욕심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사실 보면은 겹쳐요. 몇몇 의원들은 서울시장 겹치고 경기도지사 겹치고 그런데 실제로 불확실한데 12월 5일까지 사퇴를 해서 다 최고위원끼리 경선을 한다?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최대한 어쨌든 이런 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뭐 이게 개입을 한다 뭐 이런 그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당이 갑자기 비대위로 간다거나 혹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뭐 정책실장부터 다 빠져나간다거나 이건 전국 운영의 지속성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안정성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 교통정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5개월 만에 뭐 지도부를 와해시키거나 뭐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뭐 쇄신, 인적 쇄신 이런 거는 아마 이번에는 없을 거다. 다 서로 요 다음에 뭐 하자라는 설득 작업이 일단 정치 작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봐도 명청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의 강성 행보들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임기 초반인데 이게 만약 정청래 체제가 와야 된다. 비대위로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과 청의 갈등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정도 선까지는 가지 않죠. 그거는 관리를 당연히 하겠죠.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묻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정가를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건 시사평론가,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여야 관계 격화되고 있다는 말씀 일부에서 들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비롯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냥 정치적인 압박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되도록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인데 이게 1월 18일 날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집중 심리가 되지 않고 각각 쪼개져 가지고 여러 재판부가 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보니까 이를테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아니 국민들도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가면 이걸 불법이라는 걸 인식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진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건 이 법 체계 자체가 수개가 있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있고 부하 수행한 사람들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범죄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떼서 보는 게 지금 한계입니다. 전자배당 형식으로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법원의 문제의식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 올라오면 이게 다 서울 고등법원으로 수렴이 될 거기 때문에 집중 심리할 수 있는 재판부에 별도 배당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1심 단계에서 지금 만약에 오늘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가 도입이 되면 시간은 더 끌어집니다. 왜냐하면 공판갱신이라는 법관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술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소심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대안으로 좀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위헌정당 심판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정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법 제도 설계 자체가 정부 구체적으로는 법무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내란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아니요 오히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직격을 다합니다. 피고인 지금 본인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도 사과를 제대로 못하는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이게 정당으로서 과연 존립 기반이 민주주의에 서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계속 지금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변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윤미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종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내란 전담 재판부는 말씀하셨듯이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자배당으로 그냥 간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직위원 판사가 있는 그 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었어요. 지금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계속 새로 기소가 되고 하니까 그 부서로 전부 다 옮기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YTN이나 연합뉴스나 전부 제목 보면 직위원 판사 있는 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완전히 다 합친다라는 기사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재판 예를 들어 형사 33부 같은 경우 이 한덕수 재판 오늘 한 그런 이 배당이 됐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봤죠? 몇 년 걸립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그렇게 모두 다 함께 해버리면 도리어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하세월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하는 건 특별 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만들려다가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원래 지금 이 직위원 판사가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 이름을 가져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이다. 뭐 고등법원으로 뭐 가거나 혹은
지금 저 대통령과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현 법 체계에서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경 판사가 뭘 잘못하고 늘어뜨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따가도 질문이 있겠지만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 새롭게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건은 굉장히 많아요.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고 다른 특검에서도 그렇고 그럼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잠깐 얘기를 하죠. 이건 그야말로 저는 정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의도가 아니라 이것으로서 국민의힘을 규정해서 지방선거의 어떤 프레임으로 쓰려고 한다. 왜? 말씀하셨듯이 위헌정당 소송은 저기밖에 안 돼요. 국무회의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당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마치 자기가 권한이 있느냐. 그럼 일단 법부터 바꿔야 돼요. 예. 국무회의 의결이 아니고. 두 번째, 헌법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과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한 게 있습니까? 저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걸 정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저는 지금 그 지방선거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최창일 교수님 그리고 강재래 전 대변인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 저는 위헌정당 심판은 청구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헌재에서 결국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데 통합진보당은 사안이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그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과 그렇다고 제1야당을 완전히 지금 의원이 107명인데 그 정당 전체를 위헌정당으로 심판 청구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돼야 돼요. 그래서 볼 때 민주당이 아마 그 청구까지 안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름이 특별재판부가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이제 반민특위가 이제 특별재판소 비슷한 거였어요. 네. 반민특위는 그때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특유에 물론 그때 이제 재헌헌법에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과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위헌이라고 얘기할 때 헌법 27조를 많이 들어요. 헌법 27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많이 들어요. 내란전담재판부 위원회 근거로 말이죠.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전담재판부는 처음에 민주당도 상당히 보류했던 거였어요. 제가 봐도 재판부가 너무 이제 불안해 보여요. 지경 부장판사 자꾸 특정 개인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뭐 다들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석방된 것도 그렇고 재판은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고 재판한 태도도 그렇고 박성재 전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된 것도 그렇고 네. 국민들에겐 분명히 이러다면 윤석열 정말 석방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쨌든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앉았다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뭐 지방선거와 연관되는 게 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정치 정당이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적인가 아닌가의 문제, 국민적인 지지는 어떤 것인가의 문제, 가능한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좀 기울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강재래 전 대변인요. 근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지금 명청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만약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라도 구속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겠죠. 근데 우리가 앞서 여야가 협치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조율해 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공을 저는 대통령실로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당에서 뭐 결의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까지는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해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본인들
본인들이 이미 입법부 거대 여당으로서 장악하고 있잖아요. 행정부 수반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하는 얘기가 영장 전담 판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중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영장 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몇몇 안 들어온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모두를 구속시켜야 됐는데 구속이 안 된 사람이 있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영장실질심사 갔을 때 기각됐었잖아요. 범죄는 소명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속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또 무죄 판단 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것은 헌법 체계를 넘어서는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형이 있었는데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15년 검찰 구형의 의미, 장현미 대변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구형을 하면서 특검 측에서는 일단 그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의 보좌 기관이다. 그리고 행정 수반으로서는 2인자인데 이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직책과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했고 나아가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일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아니면 내란 방조 혐의 둘 중에 하나가 인정될 것이고요. 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날인했냐. 이게 사후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문건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인을 했냐라고 하니까 박물관에 가는 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증 혐의를 받고 있죠. 위증도 처음에 딱 잡아뗐었습니다. 왜 위증을 했느냐. 본인 뒷주머니에 꽂힌 이 계엄 문건은 보지도 못했고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내 바지에 찔러 넣었다. 아니요. CCTV가 공개됐더니 본인이 검토를 하고 쥐고 흔들고 같이 논의를 하고 들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거 CCTV 없었으면 이거 인정했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선택적으로 지금 변명을 합니다. 유리한 사실은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계엄에 반대하려고 내가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했다. 그럼 계엄을 막으려고 했냐? 그 부분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 엄벌에 쳐야 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재태 전 대변인 법조인이시니까요. 제일 궁금한 것은 이 검찰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이 검찰의 구형입니다. 아직까지 선고는 안 나왔는데 이 구형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 또는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을 한 건데 아마 지금 특검에서는 뭐 다른 재판들도 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구형량을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덕수 총리의 했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15년이라는 것을 구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선고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총리가 내란죄와 관련해서 뭐 방조든 뭐 중요임무 종사든 어떻게든지 간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란 수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같이 부안해동한 사람이 유죄 판단을 받아버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구형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와 주위에 이제 법조인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특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검찰이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은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니까 선언적 의미에서의 구형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5년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은 그동안에 영장이 기각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총리일 때 일입니다만 이게 주도적인 역할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앞선 선행 판단들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된 구형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합니다. 15년 구형이 결코 가벼운 형량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종구 평론가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계엄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또 계속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런데 또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뭐 최종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는지. 일단 지금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반성의 문제 그리고 받아들임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 혐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뭐 위증한 것도 인정을 했죠. 자기가 그 위증을 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들 확실하게 이게 계엄이고 그다음에 이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라고 후회하잖아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그걸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라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 확실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찰하지 아니한 태도였다라고 저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계엄 이후에 이 피고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혐의를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사실 인식도 가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 후보로 하려고 했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이 검찰의 15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료. 글쎄 저는 이제 그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형량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얘기했어요. 테러다. 테러고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근데 거기에 상당한 이제 그 역할을 한 게 한덕수 전 총리란 말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다가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밖에 안 나왔다는 건 제가 봐도 제가 뭐 구형량 이런 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 낮은 이유를 아까 이제 그 강전의 대변인이 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1년 다 돼 가잖아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근데 이 비상계엄을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일반 사건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어진 거예요.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후퇴시킨 거였어요. 79년도 12.12 군사반란 이후에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그런데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법리도 물론 법리와 절차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테러라고 얘기하고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고 국민의 대한민국 2인자인데 예. 2인자하고 보좌 제1보좌인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위증 혐의도 있고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15년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합니다. 좀 더 주경이 나왔어야 됐다라는 게 최 교수님, 최창일 교수님의 생각이고요. 자, 끝으로 이 추경호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데 체포동의안 표결보다는 일정상으로는 다음 달 2일, 12월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네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또 12월 3일은 바로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장현미 대변인부터 차례로 구속영장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전국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발부가 되지 않을 시에는 아마 특검이 재청구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왜냐하면 추경호 이 당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수사로 나아가는데 가장 전면에 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 어쨌든 그 책임도 크고 그런데 본인이 여러 항변을 합니다만 사실 그 교란을 했다라는 점에선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총집결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하라고 했을 때 예. 2분 뒤에 당사로 가라고 당사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한 걸어서 10분 정도가 되는데 그리로 가라고 했다는 거 의도가 없다라는 그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이 저는 지금 아주 이 장애투쟁하는 것도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분리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가는 그 전략을 택하고 그래야 자당의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장동혁 대표는 선택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예. 궁극적으로는 옳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께도 한 1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전의 전 대변인께는요. 이 구속영장 기각이냐 또 발부냐에 따라서 상당히 국민의힘의 그 시점 이후에
이 대정부 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소집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가 그때 봉쇄가 되어서 당사로 오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결위장으로 변경을 했던 것은 본회의장이랑 한 1, 2분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아요. 바로 옆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계속 소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결국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앞서도 이야기했었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민주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당에게까지 지금 뻗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관련 혐의로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의 이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는 세 가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범죄 중대성, 그리고 소명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네. 없는데 도주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가. 왜냐하면 계속 이제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그냥 계엄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알 길이 없죠. 통화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그것도 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잘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그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하다 이런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법원이 이거를 거짓을 얘기한다고 판단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범죄의 중대성도 심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텐데요. 자, 이종원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영장과 관련돼서 발부냐 아니냐의 어떤 기준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실제로 본안에 갔을 때 이것이 혐의가 소명될 수 있느냐 없느냐 서로 다투게 된다. 그렇다면 방어권을 줘야 된다. 자, 이걸 보시자고요.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게 만약 뭐라고 했는지 증거 나오면 완전히 그냥 그 증거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밝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처럼 같이 가서 투표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 가서 이 투표가 부결이 됐다. 그러면 책임이 클 거예요. 막았던 책임이. 근데 국민의힘이 안 가도 이미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서 막자 그래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리고 가갖고 본회의장을 봉쇄했어요. 이건 당연히 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인 이 혼돈에 의해서 가지 알겠습니다. 못했다. 이것이 적극적인 어떤 가담으로 소명이 될 것이냐 여기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